2026년 5월 19일 경북 안동, 이재명 대통령이 호텔 앞에 직접 나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손을 30초 가까이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회마을 나루터에서는 선유 줄불놀이가 수면 위로 피어올랐고 두 정상은 안동 소주잔을 기울이며 판소리가락을 함께 들었습니다. 카메라 앵글마다 화해의 장면이 넘쳐났고 주요 매체는 일제히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향 방문 셔틀 외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사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30초짜리 악수와 화해탈 목조각 선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양국이 그 감성 연출을 필요로 할 만큼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안동 한우 갈비구이가 아니라 그 테이블 아래서 교환된 청구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스비 고지서,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결정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이 23km 너비의 물목에서 중동발 충격이 장기화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두 나라 모두 원유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의 70% 안팎이며 일본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안동의 달빛은 사실 위기의 그림자와 같은 색입니다. 1월, 나라현에서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4개월 후 안동에서 세 번째 공식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최단기간 최대 접촉입니다. 이것을 우정의 증거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친해서 자주 만나는 관계란 없습니다. 서로의 자원이 필요해서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히 중동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타이밍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순간 한국과 일본이 선택한 것은 서로의 비축 창고 열쇠를 맞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사 해결 없는 외교는 공허하다고 비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서 원유 탱커 한 척이 납포되거나 항로가 막히는 순간 과거사 토론이 전기료 고지서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 외교는 도덕 수업이 아닙니다. 병목 구간에서 숨이 막혀가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반대편도 자신의 병목이 조여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손을 잡습니다. 안동회담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전통마을의 줄불놀이는 사실 양국이 각자의 에너지 위기 시계를 바라보며 만든 배경조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청구서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연 에너지 협력입니다. 두 정상은 LNG와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에 이르는 에너지 전 영역에서 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 제라 사이에서 LNG 수급협력 협약서가 체결됐고 이번 정상회담은 그 프레임을 원유와 석유 제품으로 확장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유 석유 제품의 스와프와 상호 공급에 관한 민간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고 양국 산업당국 사이에 별도의 산업통상 정책대화 채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스와프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한 문장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원유를 지금 당신에게 빌려줄 테니 위기가 끝나면 당신 창고에서 같은 양을 돌려달라는 계약입니다. 금융에서의 스와프와 구조가 같습니다. 차이점은 이것이 달러가 아니라 배럴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비상시에 서로의 비축 탱크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 경제 리스크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 안팎으로 호르무즈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단기 LNG 스팟 시장에 아시아 프리미엄이 치솟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LNG를 수입해왔습니다.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엄입니다. 공동 소싱과 공동 비축 협력이 제대로 구조화된다면 단기 스팟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노출을 일정 부분 완충하고 중장기 도입 계약에서의 가격 협상력을 양국이 함께 높이는 효과가 됩니다. 마트 두 곳이 제각각 달걀 한 판씩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대량 구매 계약을 맺어 단가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효과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히 양국 산업 당국 협의에 맡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로 직결되는 시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력 구도에서 진짜 병목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갖는 구조적 우위를 직시해야 합니다. 조선업과 물류 역량입니다. 현재 세계 LNG 운반선 발주 시장에서 한국 조선소의 점유율은 독보적입니다. LNG를 운반할 선박 자체를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이 돈을 갖고 있어도 그 돈을 실어다 줄 선박이 한국 야드에서 나온다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는 병목은 자본과 인프라입니다. 일본의 장기에너지 계약 네트워크,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역량, 그리고 호주와 중동 산유국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력은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적 자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파이프를 놓고 배를 만드는 나라이고 일본은 원전을 잠근 이후에도 수십 년 된 가스전 지분 계약서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이 스와프와 공동 비축이라는 틀 안에서 맞물리기 시작하면 아시아 에너지 수급판에서 한일연합이 갖는 협상 포지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부에서는 이 협력이 과거사 해결 없는 거치레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원유 배럴은 역사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날, 그 배럴이 어느 창고에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배럴을 서로 얼마나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가동률과 소비자의 전기, 가스 요금을 직접 결정합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줄불이 꺼지고 나서 진짜 협상은 산업부와 경산성의 실무 테이블에서 시작됩니다. 그 테이블에서 나오는 숫자가 당신 겨울 난방비에 반영되는 계산식입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두 번째 축은 AI와 우주, 바이오입니다. 발표문의 표현은 점잖았습니다.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주 탐사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지들은 이 부분을 받았으며 첨단 분야 협력 합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외교 문서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뭔가를 나눠 가질 준비가 됐을 때, 둘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상대가 먼저 판을 깔기 전에 자리를 잡아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일 AI 우주 바이오 합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두 번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글로벌 AI 산업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모델 개발과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하고 중국이 데이터와 하드웨어 공급망의 일부를 통제하는 이중 지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완전한 AI 스택을 쌓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각각 결정적 병목을 쥐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언어 모델 주도권에서는 미국의 종속된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일이 AI 협력을 선언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기술 공유가 아니라 규범 선점입니다. 이것을 마트 비유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마트 본사고 중국이 옆블록에 대형 창고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신선식품 코너와 가공식품 코너를 운영하는 테넌트입니다. 혼자서는 마트 전체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넌트 두 곳이 연합해서 매장 배치 기준과 품질 규격을 먼저 정해놓으면 나중에 마트 본사가 규칙을 바꾸려 할 때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한일 AI 협력의 핵심은 이 규범 카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AI 가속기 공급망에서의 상호 보완입니다. 한국의 HBM 메모리 생산 역량과 일본의 첨단 반도체 소재, 그리고 EUV 장비 소재 공급망이 연결되면 미국 팹리스 설계사들에게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협상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개별 공급자가 아니라 패키지 공급자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AI 거버넌스 규범 공동 제안입니다. EU가 AI법으로 글로벌 규범의 첫판을 깔았듯 아시아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AI 안전성과 활용 기준에 관한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면 EU 동남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에서 규범 수출국 자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 분야입니다. 일본의 H3 로켓 시스템과 한국의 누리호, 그리고 민간 우주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협력은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협정 프레임 안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더 많은 협상 지분을 확보하는 구도를 만듭니다. 각국이 개별 미팅에서 협상하는 것과 두 나라가 동일한 입장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협상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도 같은 논리입니다.
일본의 제약자본과 임상 네트워크, 한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역량이 결합되면 글로벌 임상 인프라와 생산 인프라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의 지역화가 가속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바이오 공급망의 동서양축을 함께 쥐는 구조는 결코 단순한 학술 교류 선언이 아닙니다. 비판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이 없는 선언적 합의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외교에서 선언이 먼저고 수치가 나중이라는 순서 자체가 이미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리를 비워두면 상대가 먼저 채웁니다. 한일이 AI와 우주, 바이오에서 공동 규범 작업을 선언한 것은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의 다음 판을 짤 때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좌석권을 미리 예약한 것입니다. 이 예약이 실물 청구서로 바뀌는 시점에 한국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의 수주 흐름과 주가 방향성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 흐름을 지금 읽어두는 것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이번 안동회담에서 과거사 관련 합의도 나왔습니다. 조세희 탄광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과거사 문제에서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언론은 이 대목을 감동적으로 받았으며 한일 역사 화해의 상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냉정하게 구조를 봐야 합니다. 조세희 탄광 유해의 DNA 감정은 진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제 동원 배상 문제나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와 같은 핵심 구조적 과거사 현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여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직시하지 않으면 절반짜리 그림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의 과거사 협력은 인도주의적 층위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청산의 완성이 아니라 관계 유지의 마찰 계수를 줄이는 기능적 조치라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는 안보협의 채널의 격상입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돼 열렸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외교 채널의 격은 단순한 예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관급 협의가 정례화되면 실무급에서 막히던 이슈가 더 빠른 결정 경로로 올라오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작동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째는 초고가 사기의 공동 대응 MOU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해킹 조직에 대한 공동 대응 협약이 이번에 체결됐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치안 협력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경을 넘는 금융 범죄 네트워크는 암호화폐와 페이퍼 컴퍼니 구조를 통해 실물 경제에 연결돼 있고 그 차단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융 안보 협력입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자금 조달 네트워크가 한일 양국 금융 시스템을 동시에 타깃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이 MOU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아니라 대북 금융제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인프라 레이어입니다. 셋째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덜 주목받았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제도화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함께 심화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일이 단순히 양자 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동 규범 제공자이자 공급망 중개자 역할을 선점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도에서 한일이 대안적 공급망 플랫폼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시나리오가 이 합의의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론을 직면해야 합니다. 제도화가 선언되더라도 실제 이행 없이 흐지부지된 외교 합의가 한일 사이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반론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협력의 이행 압력은 과거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미중 전략 경쟁,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북러 군사 밀착이라는 4가지 외부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압이 클수록 양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치르는 정치적 비용도 커집니다. 제도화의 가장 강력한 보증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탈했을 때 혼자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계산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그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에너지 비축 협력이 무너지고 공급망 공동 대응이 단독 플레이어로 전락하며 AI 규범 판에서도 각자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이 계산이 서로의 목줄을 조이는 이상 안동에서 나온 합의들은 이전의 어떤 선언보다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으면 각자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안동의 밤이 끝났습니다. 줄불은 꺼졌고 안동 소주잔도 비워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돌아갔고 두 정상이 30초간 손을 맞잡던 장면은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이 벽지화면으로 밀려날 즈음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외교를 오랫동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끼리 사이가 좋으면 나라가 좋아진다는 믿음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는 정상끼리 사이가 좋아 보여야 할 만큼 이해관계가 강하게 맞물려 있을 때 그 연출이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안동회담은 그 조건이 지금 처음으로 구조적으로 충족됐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관계는 비로소 내구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냉정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가? 세 가지 층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 방어선입니다. LNG와 원유 스와프 협력이 실제 이행 단계로 진입하면 중동발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일본은 단독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대응 구매자로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기 스팟 시장에서 아시아 프리미엄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중장기 도입 계약에서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됩니다. 겨울 난방비와 산업용 가스 단가에 반영되는 이 구조는 단순히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와 기업 원가 구조에 직접 연결된 변수입니다. 물론 실제 이행 방안은 아직 양국 산업 당국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치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그러나 방향성 자체는 이미 선언됐고 산업부와 경산성이 제도적 대화 채널을 신설한 이상 협의가 단순히 흐지부지 될 구조적 인센티브가 지금은 과거보다 현저히 약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포지셔닝입니다. 한일이 공급망 파트너십을 아시아 다른 국가들로 확장하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 그리고 이 대통령의 동참 의사표명은 단순한 선인 외교 발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휘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전략무기로 활용하는 현재 구도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대한 공급망의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자원 공급망에 대한 접근권 협상에서 한일연합이 독자적 레버를 갖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조선 물류기업과 일본의 자원 개발 투자 기업이 동시에 수혜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도체의 소재 장비 협력이 더 구체화되는 단계로 가면 한국 반도체 팹과 일본 소재 기업 간의 공급 계약 안정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로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규범 지분입니다. AI와 우주 바이오에서 한일이 공동으로 규범 제안에 나서는 구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프렌드 쇼어링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자 개별 협상자가 아니라 패키지 협상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개별 협상자와 패키지 협상자의 결과는 다릅니다. 이 차이가 한국 AI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 구조와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조건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의 자산에 미칠 함의는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 지형에서는 한일 LNG 원유 스와프 협력의 이행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제라 간 협약의 다음 스택, 그리고 산업부와 경산성의 정책 대화 일정이 나올 때마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계약 환경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될수록 도시가스와 산업용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원가 구조에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반도체와 소재 섹터에서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의 구체적 이행 항목이 공개될 때마다 한국 파운드리, 메모리 기업과 일본 소재 장기 기업 간의 장기 공급 계약 안정성이 함께 평가돼야 합니다. 단기 수급 차질 리스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협력이 제도화될수록 이 섹터에 노출된 포트폴리오의 불확실성 할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바이오와 우주 섹터는 가장 장기적인 시계로 봐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규범 공동 제안이 실제 표준 채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표준을 먼저 제안한 쪽이 시장 기회를 먼저 열기 때문에 한일 협력 프레임이 구체화되는 단계마다 한국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과 위성 관련 기업의 수주 가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힘은 악수가 아닙니다. 힘은 상대가 없으면 내일 당장 라인이 멈추는 병목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손을 잡은 것은 사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없으면 에너지 창고가 흔들리고 공급망 협상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야 하며 AI 규범판에서 주변부로 밀려난다는 잔인한 계산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서가 유효한다면 이 관계는 감정이 식어도 구조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그 계산서가 틀려지는 순간 하회마을의 줄불 사진은 그냥 여행 사진이 됩니다.
모두가 안동의 감성 외교를 볼 때 우리는 그 뒤에 쌓이고 있는 에너지 비축량과 공급망 계약서의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가스비와 포트폴리오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